1970년대 대한민국 영부인에게 매달 지금 돈으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특별 활동비가 지급됐습니다. 사용 내역을 공개할 필요도 없고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50년 뒤 공개된 장부에는 이상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한 돈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에는 이런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혈병 치료비, 여중생 학비, 화재 피해 지원, 누군가의 삶을 붙잡아준 작은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1974년 8월 15일을 마지막으로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광복절 행사 도중 총성이 울렸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장부는 다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봉인됐던 낡은 수첩 한 권,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한 사람의 기록. 오늘의 인물 유경수입니다. 얼마 전 50년 동안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낡은 수첩 하나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수첩은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김두형 비서관이 직접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국가기록원에도 없고 청와대 공식 문서에도 남아있지 않은 개인 기록이었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어디에도 제목이 없는 작은 대학 노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 장부는 영부인에게 매달 지급되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영부인에게는 매달 20만 원의 특별활동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당시 말단 공무원의 월급이 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8천 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3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매달 수백만 원 수준의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돈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특수활동비였습니다. 어떻게 사용해도 아무도 묻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펼친 순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부인이라면 당연히 썼을 법한 지출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부인이라면 당연히 있을 법한 의상비, 보석, 화장품 기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장부에는 사람들의 사연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대문 김모 씨 백혈병 치료비 2만 원, 나주 여중생 정모양 학비 18,160원, 부산 화재 피해 가정 긴급 지원 3만 원, 익산 한센병 환자 자녀 교육비 15,000원, 누군가의 삶을 붙잡아준 기록들이었습니다. 장부는 마치 어머니가 쓰는 가계부처럼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도움을 받은 사람의 정확한 이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모 씨, 정모양,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장부 곳곳에는 짧은 메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국권으로 교환 후 전달, 받는 이의 마음 배려, 새 지폐 사용 금지, 유경수 여사는 새 돈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국가의 시혜를 받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일부러 헌돈으로 바꿔 전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새 돈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때로는 사업자금과 왕복여비, 점심값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동량이 아니라 정당한 도움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장부에는 자존심이 강한 한 대학생에 대한 일화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대학생이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억지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학생의 고향 선배를 직접 수소문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부에는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본인 자존심 고려, 도움을 주되 상처는 남기지 않으려 했던 세심함이었습니다. 특활비가 모두 소진된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긴급한 도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긴급 지원, 개인 용돈에서 5만 원 충당. 공적인 돈이 없자 자신이 써야 할 용돈까지 꺼내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던 돈.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았던 돈. 이것이 장부가 보여주는 유경수 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소했던 유경수 여사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99칸 대저택에서 자란 대지주의 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른바 금수저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경수 여사는 사치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검소했고 단정했습니다. 서울 배화여고에 진학했을 때 동창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단정한 모습이 인상적인 학생, 항상 조용하고 품위 있던 학생, 부유한 환경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에는 남모를 아픔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육종과는 본처 외에도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서울 유학 시절 아버지의 첩집에서 하숙을 해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경수 여사는 부모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모든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성격은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찾아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부산 피난지에서 한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전장의 먼지를 뒤집어 쓴 깡마른 군인, 육군 소령 박정희였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이미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딸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육종관의 반대는 당연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유경수 여사는 평생 처음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가문의 재산도 편안한 미래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부잣집 딸이었던 그녀는 혼자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하숙집에서 박정희와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1950년 12월 12일 대구의 한 성당에서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유경수 여사의 배려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박정희에게는 전처 김호남 여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쉽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유경수 여사는 김호남 여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김호남 여사가 사찰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생필품과 생활용품을 조용히 전달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도움을 건넸습니다. 이 일화는 유경수 여사의 조용한 배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노량진 시장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부잣집 딸이 검소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서 유경수 여사는 영부인이 됩니다. 청와대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다짐합니다. 나는 대통령의 아내가 아니라 국민의 어머니로 살겠다. 이 다짐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청와대에는 매일 수십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억울한 사연, 가난한 사연,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들. 유경수 여사는 이 편지들을 직접 읽었습니다. 필요하면 비서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때로는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토굴 속에 살고 있다는 소년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소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소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지원했습니다. 또 다른 날 청와대에 방문한 어린이의 어머니가 안면마비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자에게 옷감 한 벌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리세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모두가 꺼리던 곳을 찾아갑니다. 한센병 환자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유경수 여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의 손을 직접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병 환자 시인 하나온을 만났을 때의 일화도 있습니다. 귤을 건네려던 순간 손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귤을 직접 가서 접시에 담아 건넸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환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장부에는 문화예술인을 돕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많은 예술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이들을 돕기 위해 조용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생활고를 겪는 화가들의 작품을 청와대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후원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문학가가 세상을 떠난 뒤 유가족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러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장부 안에 문화예술진흥비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도움을 넘어 나라의 정신적 토대를 지키려 했던 유경수 여사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현재의 어려움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향하고 있었습니다. 1969년 유경수 여사는 유경재단을 설립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이 대공원과 어린이 회관 건립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 공간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남긴 또 하나의 유산입니다. 또한 유경수 여사는 농어촌 어린이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농어촌 지역 어린이들은 문화적 혜택이 부족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어린이 잡지 어깨동무를 창간합니다. 이 잡지는 전국 농어촌 지역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돕는 것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유경수 여사의 관심은 현재와 미래를 함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했던 유경수 여사였지만 남편이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앞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늘 작은 라디오를 곁에 두고 민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여보, 국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근대화 정책으로 초가집을 철거하려 할 때도 유경수 여사는 반대했습니다. 모두 없애지 말고 일부는 남겨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민심을 전달하는 청와대 내 야당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경수 여사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옆에 지독한 야당 총재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소신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했던 시간은 갑작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 열리던 장충동 국립극장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평소처럼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던 중 갑작스럽게 총성이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는 흉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단 몇 초 전까지 미소를 짓고 있던 영부인이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48세,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기록되던 장부는 더 이상 쓰이지 않았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유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와 같은 형식의 도움 기록이 중간에서 멈춰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던 삶이 갑자기 끊긴 것입니다. 그녀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여사님, 가지 마세요. 사람들은 눈물로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빈민증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통곡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진짜 어머니보다 더 고마운 분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경수 여사를 떠나보낸 뒤 박정희 대통령은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심장 한쪽을 잃은 것 같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추모시를 남겼습니다. 잊어버리려고 다짐했건만 더욱 잊히지 않는 당신. 청와대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 앞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심을 전해주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흐른 뒤 그녀의 장부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낡은 수첩 한 권, 거창한 문장도 화려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숫자들이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은 누군가의 삶을 붙잡아준 기록이었습니다. 권력은 누리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책임지는 자리일까요?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돈,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권력, 그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사람. 50년이 지난 지금 그 장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돈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유경수 여사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 시대를 기억하는 분들의 이야기, 혹은 오늘 영상이 남긴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기록이 됩니다. 사실 가족들의 반대 속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큰 설득력이 되고 저에게 계속할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의미 있는 인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